이제 오늘 두 번째 수업인데요. 우리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모시고 바로 유쾌한 반란이죠. 늘 말씀하시는 이 환경에 대한 반란, 자신에 대한 반란, 사회에 대한 반란. 또 요즘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유쾌한 반란에 대해서 일단 강의를 좀 해주시고요. 네, 제가 또 그렇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동안에 그 벤처농업대학에 제가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씩 가서 그 여러분들 만나봤고 또 몇몇 분들 만났고 또 지방 다니면서도 지난번에 예천을 포함해서 또 지난번에 진주도 그렇고 또 지난번에 전남 보성에서 그렇고 그저 벤처농업대 졸업생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 박사가 저한테 부탁한 게 한 20분 정도 짧은 얘기를 좀 해주고 자기하고 이렇게 좀 대담을 하자고 왔습니다. 우리 저 민 박사는 저하고 뭐 아주 편한 사이고 제가 동생처럼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대담하면 가끔 저를 골탕을 먹여서 좀 걱정은 됩니다만 제가 짧게 그러면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민 박사하고 아주 허심탄회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늘 제 제목이 유쾌한 반란이었죠. 반란은 무엇인가를 뒤집는 것이고요. 또 저는 세 가지 반란을 얘기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을 뒤집는 반란, 그동안에 형성된 나 자신의 틀을 깨는 반란, 그다음에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사회에 대한 반란을 겪고 유쾌한이라는 말의 뜻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나를 둘러싸는 환경, 나 자신 그리고 사회를 뒤집는 반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공직을 그만두고 했던 또 지방을 다니는 거라든지 또 제가 만들었던 사단법인 활동 중심으로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직을 34년을 했고요, 만으로. 또 대학 총장을 사립대학 총장이면 2년 반 했기 때문에 이 공공 분야에서 거의 뭐 36년 이상을 했습니다. 1년 한 9개월 전 공직을 그만두고 와서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여러 제의와 또 오퍼들을 제가 사양하고 주로 반성과 성찰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직 34년 또 36, 7년 하면서 제가 하려고 했던 일은 과연 무엇이었고 또 제가 했던 일에 대한 성찰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제가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일, 반성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도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곳에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경제의 많은 문제들의 나이입니다. 적어도 20년 또는 그 이상 된 문제들이죠.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청년 실업.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답답한 현실, 또 불안한 미래가 있죠. 왜 이 문제들이 이렇게 오래됐는데 우리는 풀지 못할까요? 하는 것이 제가 던지는 문제 제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는 정말 우리는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문제를 현상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성장이나 양극화나 저출산 문제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현상을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침을 하거나 몸에 열이 나면은 기침을 잡으려고 하고 열을 내리려고 하죠. 그런데 진짜 우리 몸속에서 그런 기침과 열을 내게 하는 근본 원인에 대한 치료가 중요하듯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부딪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와 또 해결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오늘은 그보다는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 위주로 하고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과 이 부분을 아주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 우리나라 문제를 고등학교에 비해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니까 이 고등학교를 비유로 해서 하는 얘기는 생략을 하고, 그런데 이 고등학교의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학교가 쪼개졌습니다. 성적에 따라 또는 부모의 배경에 따라 또는 이 학교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 방식대로 하자는 사람과 또 새로운 방식대로 하자는 사람들 간에 크게 싸워가지고 나라가 지금 학교가 쪼개진 상황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학교는 대한민국의 자아상입니다. 저는 자세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고등학교 문제로 비유로 해서 대한민국의 문제를 좀 얘기를 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쪼개진 학교처럼 쪼개진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크가지 세 개는 국가과잉, 격차과잉, 불신과잉입니다. 3대 과잉입니다. 과거 개발연대에 국가 중심적이고 민간과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무엇인가 간섭하려고 하고 또 심판자 역할을 심하게 하려고 하고 필요하면 시장에도 개입하고 그런 국가 과잉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규제 문제, 또 어딘가 모르게 국가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고 거기에 사람을 따라오게 하는 그 국가 과잉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두 번째는 격차 과잉입니다. 지금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또 교육계의 격차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과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으로 목도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불공정 문제, 또 어딘가 억울한 문제들, 남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또 승자 독식하다 보니까 무한 경쟁에서 빚어지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경쟁자고 적이고 믿지 못하고, 이것을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않은 3대 과잉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학교가 쪼개진 얘기를 했는데요.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이 보시는 화면은 작년 늦가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실렸던 기사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제목이 One Country, Two Systems에서 한 나라 두 시스템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그 사진으로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카데미상 4개나 수상한 기생충 영화의 한 장면을 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하방에 사는 두 남매가 와이파이 신호를 잡으려고 저 화장실 변기 근처에서 막 애쓰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불로 쪼개진 것이죠. 이 분열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근대나 또는 현대사에서 쪼개진 나라의 전형으로는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들 수 있거든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난 게 불과 우리 조선이 망하기 직전인 대항기 때 일입니다.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아닌데 미국이 쪼개졌습니다. 남과 북으로 쪼개졌고 산업구조, 그 다음에 노예제, 분열의 실체는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의 나라나 합중국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정도의 갈등과 분열이 됐던 것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차별로 만델라 대통령이 석방돼 나와서 선거를 치르는데 백인들이 철수하려고까지 생각했었습니다. 이 인종차별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남아프리카는 한 나라로 존재할 수 없는 정도였었죠. 두 나라는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미국은 내전까지 가죠. 쪼개진 나라의 마지막 가는 길은 내전까지 갔습니다. 그렇지만 분열의 실체는 그와 같은 것을 극복을 하지 않으면 한 나라로 존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분열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 정도로 한 나라로 존재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분열일까요? 아니면 보수와 진보의 어떤 싸움일까요? 정치권 또는 사회 권력의 싸움일까요? 많이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분열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갈 정도의 갈등과 차이점은 아닙니다. 어설픈 보수는 시장 원리를 주장하면서 시장 만능주의로 갑니다. 어설픈 진보는 시장 만능주의를
깨자고 하면서 시장의 원리까지 무시합니다. 우리는 어떠면은 참된 보수의 가치와 참된 진보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또는 잘 모른 채 어떤 실체를 갖고 싸우는 것일까요? 그것이 가치와 철학과 이념의 싸움일까요? 아니면 권력 투쟁이나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유일한 싸움일까요? 이런 생각을 곰곰이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몇 번 인용한 말이어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나라는 털끝 한 나라도 병들지 않은 것이 없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나서 그칠 것이다. 누가 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지금 들어도 통할 것 같은 이 얘기는 놀랍게도 200년도 더 전에 아산 정약용 선생이 한 말입니다. 동서유표 서문에서 한 말이거든요. 이 문장 다음 문장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러하니 어찌 충신지사가 팔짱만 끼고 방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 여러분 200년도 더 전에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산 선생이 이 글을 쓰고 70년 뒤에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가 곰곰이 좀 새겨들어야 될 점들이죠. 저는 강대국 위한 조건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합니다. EBS 프로에서 프로그램으로 또 책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강성했던 5개 나라를 뽑아서 왜 이 나라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됐을까 하는 것을 방영을 했습니다. 로마, 몽골, 화면에서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화면에 안 나오지만 영국, 네덜란드, 미국. 놀랍게도 2가지 조건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 5개 나라의 공통적으로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이죠. 첫 번째는 혁신이었고요. 두 번째는 포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빨간 금붕어 있는 어항에 파란 금붕어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이 빨간 금붕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앞에 말씀드린 5개 나라들, 로마, 몽골, 네덜란드, 영국, 미국 같은 나라, 저 파란 금붕어가 들어왔을 적에 포용하고 또 포용적 제도와 문화로 함께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이 이 빨간 금붕어 같은 어항이라고 했을 적에 파란 금붕어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파란 금붕어는 누굴까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애인, 문화가족 또는 취약계층, 얼마 전에 어린 두 형제가 불이 나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파란 금붕어거든요. 저는 오늘 이 대한민국의 유쾌한 발언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화두만 제가 몇 가지 던지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한 7개 생각했다가 오늘 짧게 하자고 5개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플랫폼의 개혁에 대한 화두입니다. 우리 국가의 가버넌스에 관한 문제지요. 왜 우리 정치제도, 선거제도, 정당제도는 이렇게 승자독식하게 만들어졌고 다수투표란 소선구제의 하에서 한 표라도 더 받은 사람이 모든 것을 갖고 또 단임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집중시키면서 우리 국가의 가버넌스를 승자독식, 무한경제로 몰고 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날까요? 왜 우리 정당은 정당 민주주의는 잘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중앙당에서 지역계 기반을 둔 이와 같은 식으로 선거와 정치가 흘러갈까요? 하는 국가 플랫폼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비지 엘리트는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길러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비지 엘리트의 반대말은요. 시트 엘리트입니다. 시트는 자리란 뜻이지요. 우리는 자리를 쫓는 엘리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명문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자리만 쫓죠. 시트 엘리트입니다. 그걸 깨고 비지 엘리트는 이제 비즈니스란 얘기긴 합니다만 창의력 있고 도전할 수 있고 하는 기반이 된 사람 만드는 시스템에 대한 화두입니다. 세 번째는 역산업정책입니다. 산업정책은 국가가 중앙집권적으로 어떤 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산업을 위시로 해서 경제를 일으킨 것이 과거에 우리가 했던 산업정책입니다. 제가 역산업정책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제는 민간이 커지고 시장이 훨씬 더 활발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 민간의 창의와 기업의 혁신이 경제를 이끌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미에서 역산업정책에 대한 화두입니다. 포용 플랫폼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강대국의 조건에서 얘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 포용을 하는 제도와 문화와 또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사회 안전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포함되는 더 넓은 의미이긴 합니다만 더불어 사는 사회, 공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신뢰 플랫폼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뢰가 부족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사회적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사회 비효율을 낳습니다. 같은 신뢰에 기반을 둔 사회적 자본이 쌓여야지 효율적인 사회가 되고 서로 함께 사는 사회가 되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이죠. 후쿠야마는 대한민국을 저신뢰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신뢰가 높은 사회, 또 투명한 사회, 일관성 있는 사회라고 했거든요. 저희 같은 신뢰 플랫폼에 대한 5가지 화두를 제가 던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솔선과 실천입니다. 좋은 말이 많으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작더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내가 먼저 하는 실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직을 그만두고 지방을 많이 다니고 농촌도 많이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이런 솔선과 실천의 생각을 많이 했고, 그 결과 지난 1월 달에 유쾌한 반란이라고 하는 조그만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반자가 이렇게 뒤집힌 거 혹시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저 마크에서 노란 조그만 원은 아래에서 깨서 나오는 표시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이라는 소설에서 새로운 세계로 가기 위해서 알을 깨야 하는 것처럼 유쾌한 반란을 이 사단법인에서 하자는 것인데 아주 조그맣고 소박하게 했습니다. 정부 지원 안 받겠다. 여기에서 봉사하는 우리 임원들은 무보수로 자원봉사하겠다는 취지로 했고, 모토는 실천입니다. 말만 할 게 아니라 작더라도 실천 옮기자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크게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 소셜 임팩트 포럼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기업의 혁신과 우리 경제 혁신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사회적 이동의 길이 막혔습니다. 과거에 계층 이동의 중요한 수단이었던 교육은 그와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 집에서 태어나느냐, 누구 집안에 태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성공의 잣대가 됐는데, 그와 같은 환경과 어느 집안에서의 출생이 아니라 자기 실력과 노력에 따라서 계층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감입니다. 우리 사회에 공감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남 얘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감의 장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짧게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 문제를 많이 얘기해서 암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희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국민들이고요. 성공의 열정이 누구보다도 강하고 아주 까탈스러운 국민입니다. 요새 국제적인 많은 산업들, 화장품, 영화, 의류, 음악 산업들이요. 한국에 와서 일단 물건과 상품과 서비스를 보여줘서 한국 국민들이 만족해하면 전 세계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의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보다도 공동체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근보기운동 기억나시죠? 그리고 어느 민족보다 위기 극복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근거지요. 제가 작년부터 한 1년 반 동안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딸이 넷이야. 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전남 보성 벌교에서 우리 유기농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강대인 선생 농장에서 모내기도 한번 해봤고요. 그때 청년 농부들을 만났는데 그때 왔던 장성에서 온 젊은 아주 씩씩한 여자분이 블루베리 농장을 하는데 농장 이름이 딸이 네시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도네시아도 아니고 딸이 네시아인데요. 저희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워낙 젊게 보이셔가지고 아마 딸 형제 넷의 한 분인가 보다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분이 고효신 씨라는 분이었는데 혹시 보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도 벤처농업대 학생이었으니까요. 고효신 씨였는데 그분이 딸을 냈던 엄마더라고요. 너무 놀랐는데 아주 씩씩하게 농장을 따님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가 예천에는 우리 청년 농부들 만나서 사과 농사와 블루베리 농사 짓는 분들을 만났고요. 또 영주에 가서는 우리 호수 농장에 젖소 농장도 가봤고
최근에는 밀양에 그 산내면이라는 것을 얼음골 사과 농장도 가봤습니다. 산내면에 1300가구가 계시는데 그중에 1100가구가 사과 농사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고민은 지금 지구온난화와 사과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그 유명한 얼음골 사과도 앞으로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어떻게 혁신할까 하는 것을 같이 머리를 맞대 고민했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 민 박사와 함께 또 우리 남양호 총장과 함께 양돈 농가들과 같이 양동 마이스터들과 함께 네덜란드의 그 와게닝겐 대학과 혁신 캠퍼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양돈 농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일도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짧게 제가 그 중에 한 군데 다녀온 데를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기는 전남 벌교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어떻게 보셨나요? 왜 이게 나오지? 이게 나와요? 다대어 청경 나와야 되는데, 이 화면이?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제가 모내기 한 것도 보시고, 이한기 이렇게 운전한 거 보셨죠? 좀, 미숙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아, 예, 그 외에도 지금 이 아대오 청계하고 소재 엠프하고 뺀 모양이네. 예. 네. 지금 그 여러 군데 간 것들 준비를 하고 제가 이제 어촌 간 것과 또 기업과 하는 것들도 했는데 아마 그건 빠진 것 같고요. 그동안 쭉 다녔던 곳에서 그 만났던 분들 몇 분만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어서 그 변화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맨 왼쪽에 계신 분은 밀양 그 얼음골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고요. 글씨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분은 거제도 다대 어촌계의 전 어촌 계장이십니다. 어촌도 혁신을 해야지 앞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파리네시아의 주인공입니다. 옆에 있는 오른쪽이 엄마고요. 왼쪽이 막내딸입니다. 뭐 언니처럼 보이는데 얼굴도 굉장히 닮았어요. 그 딸내과 함께 농장 잘 키우겠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농민은 아닙니다만 부산에서 부산 여행 특공대를 하고 있는 젊은이입니다. 저희가 공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 친구를 초대를 해서 많은 기업 CEO들이 모여서 젊은 얘기를 듣는 그런 공감의 장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변화의 씨앗이 뿌려지고 움트인 것을 느낄 수 있으셨겠죠. 우리 벤처농민, 벤처농대 졸업생 또 재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이 농업 분야에서 혁신, 또 그와 같은 혁신과 변화를 통한 우리 농업과 각자 비즈니스의 발전 이런 것들을 이루시는데 힘을 합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강의 잘 들었고요. 쭉 말씀 들어봤는데 혁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또 사례도 들었는데 사실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혁신이라고 하면 전에부터 늘 혁신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혁신에 주목을 하시는 건지. 지난번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부처님 혁신 말씀하시는데 혁신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왜 또 혁신에 이렇게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그 국제인스 측에도 부총리 측에도 혁신 성장을 예전에 주장을 했죠. 네. 혁신 성장은 우리 사회 모든 부문, 경제나 기업뿐만 아니라 네. 정치, 교육, 문화, 또 뭐 농업과 업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공공 분야를 포함해서 이걸 혁신을 통해서 다 같이 만들어내야 되는 이제 과제죠. 네. 인류 역사나 국가의 발전에서 혁신이 없이는 발전이 없었죠. 네. 전에 멜러스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사람의 인구가 늘어나는데 농산물은 그걸 못 따라하기 때문에 네. 굉장한 문제가 왔을 거라고 했지만 네. 농업혁신을 통해서 그 이론이 틀렸다는 것도 네. 입증이 되고 네. 산업혁명을 통해서 또 그때 침체바였던 여러 경제들을 살렸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농촌이 많이 죽을 거라고 했지만 또 도시로 이동을 하면서 있었고요. 그와 같은 그 역사의 발전은 혁신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있어야 되는 것인데 특히 최근에 이제 혁신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에 우리 한국 경제나 그와 같은 혁신의 정신과 혁신의 노력과 결과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와 같은 혁신은 그냥 하려고 마음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혁신 생태계를 조성을 해주고 문화를 만들어주고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와 문화와 또 그런 인식이 그런 걸 과연 뒷받침하고 있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실천 얘기했는데 말로는 혁신 얘기하지만 우리 제도와 문화와 정치 또는 여러 공공의 그 실제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그런 혁신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거네. 혁신이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 혁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아직 안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런 특히 이제 최근에 그런 것들이 많이 약화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현직 게스트 측에도 그 혁신을 또는 도전을 하게끔 하는 제도와 또 지원도 생태계를 만드는 지원을 많이 하려고 했었고 최근에 만든 유쾌한 반란이라고 하는 사단법인에서도 우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혁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농업 분야 이런 것도 좀 관심 갖고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이죠. 지난번에 전에 그 어느 대학 총장 하셨을 때 그 학생을 제가 잠깐 만나봤는데 그 당시에 총장 하실 때 그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뭘 느꼈습니까? 그랬더니 당시에 파란 학기제를 운영하셨더라고요. 그 친구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란이란 말이 너무 좋았다. 뭐가 좋았냐 그랬더니 파란이라는 게 첫 번째가 그 대면에 나온 거죠. 파란 알을 깨야 된다 하는 거고요. 네. 한자로요. 두 번째는 파란 풀을 청자니까 젊은 친구들이요 알을 깨라는 뜻이었고요. 세 번째 나왔던 게 이 블루오션, 이 알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시장을 봐라. 그러면서 마지막 파란, 대한민국의 파란을 일으켜라 하는 그런 파란 학기제도 일종의 그 학교에서의 혁신 프로그램 중에 그렇죠. 하나인 예, 거네요. 그렇죠.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지금 저 민 박사 얘기처럼 그 대한민국 교육의 파란을 익히자는 뜻이에요. 이제 중의적입니다. 네. 파란색 알을 깨는 거, 또 파란을 익히자는 것이었는데 제가 총장하면서 학교의 혁신을 부르짖었죠. 네. 그리고 유쾌한 반란이었습니다. 학교를 뒤집자 했습니다. 학교에서 그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과목을 제시하는 거는 학교와 교수가 합니다. 과목을 쭉 늘어놓고 필수 과목은 강제로 들어야 되고 네. 선택 과목은 그냥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걸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시하면 과목으로 만들어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이 되면은 학생들이 제시한 걸 가지고 과목을 만들고 통과가 되면 학점을 줬어요. 그래서 한 학기에 적게는 3학점부터 18학점까지 줬고 18학점을 신청한 학생은 그것만 한 학기 내내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학생이 한 학기에 딸 수 있는 최고 학점이 18학점입니다. 그러네요. 또 거기에 통과된 학생은 장학금을 줬어요. 그래서 장려를 했는데 근데 이와 같은 혁신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혁신은 현재 있는 상태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꼭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존의 교수님들도 좀 전부 이렇게... 전원이 반대했죠. 전부 반대하고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과연 그 같은 그 수업의 질 관리가 되겠냐부터 시작했지만 사실은 교수들이 갖고 있는 수업권에 대한 약간의 기득권에 대한 생각도 하셨던 것이죠. 뭐 물론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서 혁신이 어려운 이유는 어떤 식으로든지 현 상태를 바꿉니다. 그럼 현 상태에 편하게 느꼈거나 또는 기득권 특히 층은 거기서 불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란 학기를 만들었더니 첫 학기에 60개 과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교수들이 깜짝 놀란 게 교수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과목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과목을 만드는 데 요건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는 과목과 유사한 거면 안 되고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시도를 안 하게 합니다. 다 정해진 트랙에 있게끔 생각하게 하고 마치 무슨 물건 만드는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진 상품처럼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 입시를 해서 가고 있는 붕어빵 학생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파란 학기를 만들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도전과 시도를 해봐라. 그게 유쾌한이란 말의 뜻입니다. 유쾌한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의 혁신을 제가 몇 가지 한 것 중에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뒤집자 하는 얘기였었죠. 지금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아마 어떤 과목이 만들어졌는지를 보시면 정말 놀랄 거예요. 그것도 놀랍지만 거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이 훨씬 놀라웠습니다. 그 학생들은 같은 학점으로 듣는 학교에서 제시한 과목보다 자기가 신청서 만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의 파란 학교 과목에 같은 학점이라도 3배의 시간을 투자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즐겁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니까. 그런 것이 이제 유쾌한 반란이고 유쾌한 혁신이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위의 현재의 상태를 변화하려고 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저항하는 분들의 잘 설득하고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제가 또 최근에 그 혁신 말씀하시면서 또 농어촌 혁신도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한번 이 현장 사진, 예, 제가 다녀오신 사진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많은 데를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다 구하지 못했지만,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경북 영주네요. 그죠? 네, 거기 영주, 예, 호수 목장에 호수목장. 가서 예, 네. 농장 주인하고 네, 우리 간담회 하신 예, 거네요. 우리 저 안일은 사장님. 안일은 사장님이시네요. 여기는 경북 예천이네. 여기는 예천에서 사과 박스 이렇게 젊은 청년 농부들입니다. 청년 농부. 예, 예. 요 분이네요. 예, 예. 우리 이 선생. 예, 그렇군요. 예. 예, 저기 가서는 어머니께 만난 점심 저희가 얻어먹었어요. 제가 좀 나가서 사드리려고 했더니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너무 맛있는 점심을 어머니하고 부인께서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또 그 후에 우리 또 예천 농부들은 또 그렇죠. 금년에 만났죠. 예, 저 부인이고. 예. 그것도 청년 농부네요. 이건 예천에 우리 블루베리. 곧 결혼합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가 이제 전남 보성이네요. 그쵸? 벌교. 네, 벌교. 예. 그 모내기 하시는 우리 강대생 따님. 사진 잘 나오셨네요. 예. 그다음에 모내기 직접 하셨네요.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데 저도 옛날 해봤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잘했습니다, 그래도. 하신 사진이고 거기서 청년 농부들하고 간담회 네. 하신 거네요. 하신 거고 네. 사진 쭉 넘겨보면 이것도 이제 또 예천에 가서 많은 농민들 간담회 최근에 하신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양돈 농가들입니다. 양돈 마이스터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여기는 또 양돈 농가. 여기 이천입니다. 경기도 이천. 이천에 가신 거고. 또 빠념 파티. 빠념 파티 한 거. 우리 양돈 농가더라고. 여기는 진주. 여기 거제. 거제군요. 어촌 가신 거네요. 어촌에서 이제 멸치 배에서 멸치 잡는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지고요. 여기 밀양 얼음골 사과. 얼음골 사과요. 우리 손 선생님. 궁금한 게 이렇게 농어촌의 혁신, 양돈 마이스터 고문도 맡으셨더라고요. 네, 제가 고문 맡고 이렇게 있습니다. 농어촌 혁신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하게 된 계기는 제가 혁신을 주장하는데 많은 분들이 혁신이 참 어려운 분야가 농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업이고. 그래서 생각을 좀 깨보자 하는 생각으로 제가 농업혁신부터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농업도 혁신한다면은 제조업이나 서비스나 다른 사람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다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많이도 어렵고요. 또 앞으로 이제 지구 온난화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우리 국제적으로 또는 인류에 위협을 주는 문제가 많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식량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우리 앞으로 이 4차 혁명의 핵심 산업 분야가 농업이 돼야 되겠고 또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환경 문제 개선이라든지 우리 앞으로의 경제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면서 점점 이제 제가 농업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언론 보니까 돼지에 빠진 김동현 이렇게 써있던데요. 그때 신문 내용을 보니까 양돈 농가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고 현장에 가시면서 이 순환 농업을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4차 산업 기술이 접목된 이런 과학적 순환 농업. 그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제가 농업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쭉 다니면서 사실은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양돈 농가, 또 사과 농장, 또 블루베리 농장, 또 유기농 모내기 하면서 사실은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걸 배우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경제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한국 농업의 장래가 순환 농업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농업에서 나온 부산물도 다시 농업과 농산업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4차 혁명도 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화가 이제는 습으로 진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의 앞길은 순환 농업이고 농업의 많은 순환 농업을 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정에만 디지털화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은 농업도 분야나
또 농작물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입니다. 음. 어떤 것은 아직 그런 얘기하기 좀 이른 곳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조금 앞서가는 곳도 예. 있을 텐데 각각의 그 상에 맞는 디지털화가 접목된 이 순환 농업 이런 쪽에 우리 농업의 앞으로 장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게 아, 됐습니다. 그렇군요. 너무나 우리 민박사 전문가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자꾸 농업뿐만 아니라 좀 굉장히 의미 있는 걸 봤는데요. 우리가 과거에는 뭐 주주 자본주의였다가 최근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혜택을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사회적 임팩트 기업이라고 네, 하나요? 맞아요. 그런 포럼을 만드셔가지고 젊은 창업자들인데 뭔가 의미 있는 일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또 네, 뭔가 맞아요. 하시는 어떤 취지이신 거죠, 그거는? 네. 소셜 임팩트 기업은 조금 생소한 개념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사회적 기업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셜 임팩트 기업은 그보다 조금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기업이 자기 비즈니스를 통해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제가 그 국정에 있으면서 그런 기업들과 접하게 됐는데 한번을 만든 뒤에 그런 기업과 이렇게 보다 깊숙한 대화를 나누면서 그 같은 기업들과 투자자들로 모여진 소셜 임팩트 포럼을 내일 모레 다음 주 월요일 날 발족을 합니다. 여기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이제 혁신 창업 기업들이고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로 비즈니스 잘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기업은 택시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택시 기사들이 전부 다 청각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승객과 태블릿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 내에 이렇게 장치를 해서 바깥에 오는 소리를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업도 있고요. 또 어떤 기업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워치를 개발해서 해외 수출도 하고 국내도 하는데 이 기업을 만든 창업자가 32살밖에 안 됐습니다. 또 어떤 기업은 AI와 빅데이터를 하는데 거기에 종업원들은 그 발달 장애인과 그다음에 청각 장애인들을 쓰고 있고 이 사람들을 그 뭐라고 할까요? 슈퍼바이저하는 분들은 경력 단절 여성들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힘들었지만 원래 이 CEO는 이걸 목적으로 한 건 아닌데 우연한 계기를 하게 됐는데 지금은 사업도 잘 되지만 자기가 사업을 번창하게 하는 목적은 이런 분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 분들로 우선 16개 기업이 모여서 월요일에 발족을 하고 농업 분야에도 한 기업이 참여를 하고요. 또 제가 만나보신 분들 중에 예를 들면은 우리 거창에서 행복한 돼지 농장하고 계시는 김문조 동물복지 농장 동물마트 같은 예, 경우에는 동물복지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소비자에게 보다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동시에 돼지들을 좋은 환경에 키우면서 환경 개선에도 기여를 하는 이것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바 되겠고요. 아까 갔다 온 벌교에서의 그 유기농 농장 같은 경우도 좋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벤처 농민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농업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소셜 임팩트가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그 포럼을 하는 취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와 같은 기업들이 이와 같은 비즈니스가 우리 사회에 보다 많이 확산돼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잘 되게끔 도와주려고 합니다. 어떤 기업 하나는 자동차 폐차된 가죽 시트로 백팩, 가방을 만드는 회사인데 제가 부총리 때 그 가방을 산 게 기사가 되면서 매출이 10배가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품이 품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바짝 신장을 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런 식으로 좀 도와주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가치 소비에 대한 인식을 좀 확산하려고 합니다. 가치 소비는 이제까지 물건 사실 때 어떤 기준으로 사십니까? 품질과 가격을 주로 보시겠죠. 거기 하나 더 얹자는 겁니다. 가치입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면 또는 조금 더 가격을 주더라도 가치 있는 제품에 내가 물건을 소비하겠다. 하면서 그런 기업들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물복지로 키운 돼지고기는 일반 돼지고기보다 조금 돈을 더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런 거 우리가 하자는 캠페인을 벌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과도 그런 소셜 임팩트 기업이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을 같이 좀 해봤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 가치 있는 소비는 우리 많은 농업인들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정말 가치 있게 생산한 것을
같이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 그러므로 이제 어, 다 같이 우리 사회가 네. 더 이렇게 번영하고 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이런 것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벌교 갔을 네. 적에 꼭 추수할 때 다시 와달라고 해서 예. 내가 11월 달에 벌교에 갈 예정이고요. 예. 또 10월에는 공주에 우리 축산농가하는 예. 송 선생 예. 거기도 가볼 생각이고 또 그 예. 밖에 우리 벤처농민들 사실은 곳곳에 예. 기회되는 데 많이 가볼 생각을 예. 하고 예.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김동연 전 그 경제부총리 모시고 유쾌한 반란 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유쾌한 반란이 우리 농어촌에도 많이 확산이 돼서 우리 농어촌이 유쾌한 농어촌, 행복한 농어촌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유, 바람입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꾸 이 접속이 조금 불량해서 좀 불편을 드렸는데요. 잘 들리셨죠? 잠시 10분 쉬었다가 저는 4시 한 2, 3분 전에 다시 나올 텐데요. 또 중간에 쉬는 시간에 동영상도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4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